안녕하세요. 이젠 아카데미 컴퓨터학원 전산세무회계 올패스 종합반 오연실입니다. 오늘 같이 수업할 내용은 전산회계 2급 실기과정 중에 일반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 로그인해 볼까요? 급수는 회계 2급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회사 코드는 1원 상사로 선택해서 로그인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이 열려 있죠? 메인 화면을 보시면 오늘 배울 일반 전표는 상단부에 있어요. 상단부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 중에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회사에서 거래가 발생되어지게 되면 회계상에 분계를 하게 되고 분계된 내역을 기록하는 곳이 바로 이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가 되겠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커서는요, 들어가자마자 날짜에 월과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기에 커서가 가 있는 걸 보이실 거예요. 매일매일 발생되어지는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므로 선택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하시고 입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자를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1월 1일 날 회계상에 거래가 발생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1월 1일이라는 날짜를 입력하고 왔더니 커서가 9분이라는 곳에 와서 선택이 되어 있네요. 9분이라는 곳을 선택을 해놓고 하단을 좀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알림이라는 곳에 출금, 입금, 차변, 대변, 그리고 결산차변, 결산대변이라는 6개의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전표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일반적인 회계기간 중에 발생한 거래를 입력할 때 선택하실 수 있는 메뉴가 되고요. 결산차변과 결산대변은 결산자료, 즉 12월 31일 날 결산일 날 행해지는 분계를 입력하는 메뉴가 되시겠어요. 대부분은 출금이나 입금, 차변, 대변이라고 하는 요 메뉴를 선택해서 입력하실 건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출금전표, 입금전표, 그리고 3번, 4번을 해당하는 대체전표가 뭔지부터 확인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의 종류는요.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전표의 종류는 크게 3가지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전표가 출금전표라는 게 있어요. 출금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이 유출되는 거래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출금전표라는 걸 선택하실 거예요. 현금의 유출이라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대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길 거죠. 대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기는 거래일 때는 출금전표를 선택하게 되실 거고, 출금전표를 선택하게 되면 굳이 현금을 입력하지 않더라도 차변에 대한 계정 과목만 입력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분계가 완료되는 형태의 전표가 바로 출금전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전표는 입금전표라는 게 있는데요. 입금전표는 출금전표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현금이 들어오는 현금의 유입이라는 거래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입금전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이 유입되어지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입력하실 때는 우리는 대변에 생기는 계정 과목만 입력해주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표가 완료되는 전표의 형태가 바로 입금전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과 4번의 차변과 대변을 직접 선택해서 입력해야 되는 전표가 있는데요. 그 전표를 우리는 대체전표라고 불러요. 이 대체전표는 현금의 유출입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체전표가 되겠습니다. 모든 거래가 꼭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래만 생기는 건 아니다 보니까 현금이 없는 거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즉 현금의 유출입 외의 거래에서 입력하시는 방법이 바로 대체전표가 되겠습니다. 대체전표라고 하는 것은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내가 직접 선택하고 각각의 금액을 입력하는 전표로서 차변의 계정 과목 금액, 대변의 계정 과목 금액을 전부 다 입력해야지만 전표가 완료되는 전표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를 직접 분계해보고 입력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제일 먼저 출금전표 따라하기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 아이를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금전표 입력해보기를 보시면요. 첫 번째, 세일물산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거래가 발생했네요. 상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1월 1일자의 날짜로 입력할 건데요. 자, 차변에 상품을 매입했어요. 상품,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입니다. 차변에 상품 100만 원이라고 입력하시고 결제 방법은 현금으로 우리가 지급했네요. 분개하실 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가 되어졌습니다. 자, 대변에 현금이라는 거래가 발생했어요. 돈이 나갔죠? 자금의 유출, 현금의 유출되는 거래가 발생했네요. 이 아이는 출금 전표를 선택해서 입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로 들어와서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일반 전표에 들어가셔서 날짜는 1월 1일로 선택을 하시고요. 전표 구분을 출금 전표 선택하세요. 1번 출금 전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금 전표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아, 돈이 나갔구나. 대변에는 이미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입력할 때 차변에 발생하는 계정 과목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을 구매했다 그랬으니까 차변에는 상품이고요. 상품 금액을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게 되면 대변에 대한 계정 과목을 내가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변에 현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뜨고요. 하단에 분개를 보시면 차변에 상품, 차변 금액 100만 원, 대변에 현금 금액 100만 원 이렇게 자동적으로 분개가 완료가 된다는 걸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분개를 하실 때는 반드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차변에 100만 원, 대변에 1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완료되실 수 있겠어요. 이러한 전표를 우리는 출금 전표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거래를 보시면 두 번째는 입금 전표 따라해보기입니다. 1월 2일 날짜에 거래 내역은요. 오정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이번엔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받다라고 하게 되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날짜를 1월 2일자로 놓고 분개합니다.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금액은요 100만 원 들어왔어요. 들어온 이유를 확인해보니 상품 팔았습니다.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네요.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어서 대변의 상품 매출 100만 원이라고 분개가 되어지죠. 이 거래를 보면 1월 2일자의 거래를 보면 차변에 현금이 유입되는 거래예요. 차변에 현금이 유입되어지게 되면 입금 전표라는 전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차변에 자동적으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발생이 되어지므로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만 입력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표가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날짜를 변경해 주세요. 날짜를 선택해서 2일자로 바꿔주시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전표, 입금 전표를 선택하겠습니다. 입금 전표를 선택하시고 대변에 발생할 수 있는 계정 과목,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조회하셔서 선택하시고 금액을 100만 원이라고 입력하시면요. 우리가 직접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입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변에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단에 분개 내용을 보시면요.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 차변에 현금 100만 원이라고 자동적으로 전표가 완료되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실제 거래가 발생할 때 꼭 현금이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래만 발생할까요? 사실 그러한 거래보다는 현금이 없는 거래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래보다는 사실 현금이 없는 거래가 훨씬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차변의 계정 과목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입력하시는 방법이 바로 대체 전표라고 합니다. 대체 전표가 실무에서 훨씬 더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 입력하실 때 앞으로는 모든 거래를 전부 다 대체 거래로 입력을 해보실 건데요. 대체 거래 도대체 어떤 거래인지 우리가 입력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체 거래를 따라해보기를 보면서 연습해 볼게요. 날짜는 2월 1일자가 되어 있는데요. 2월 1일자 거래를 보시면 인류산업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 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품을 구입하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자, 분개를 해보면 날짜 2월 1일자로 놓고요. 상품을 매입하다. 차변에 상품 금액은 2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200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실 수가 있겠죠. 현금 거래는 없습니다. 차변의 상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현금이 없는 거래에서 우리는 차변의 계정 과목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직접 선택해서 입력하시는 방법을 대체 전표라고 하실 거예요.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날짜를요. 이번에는 월이 바뀌었습니다. 월을 2월 1일자로 놓고 입력할게요. 자, 차변의 계정 과목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3번 차변 선택하시고요. 차변의 상품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대변의 지급 방법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실 수가 있겠죠. 차변과 대변을 내가 직접 선택해서 입력하는 전표, 대체 전표, 대차 차익 발생하지 않는 거래 내역에서 우리가 직접 입력을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무에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전표 유형이 되시겠습니다. 시험에서도 입금 전표로 입력하세요 혹은 출금 전표로 입력하세요 라는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거래 내역을 분석해서 내가 분개를 하고 분개 내역을 입력하세요 라는 게 시험에서 출제가 되실 건데요. 앞으로 거래 내역은 전부 다 대체 전표를 이용해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연습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다른 문제를 보시면 날짜는 2월 12일자입니다. 2월 12일자의 거래 내역을 보시면요. 시용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날짜 2월 12일자에 가서 우리가 분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품을 판매하고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상품 팔았습니다.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하네요. 상품 매출 금액은 100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 거래에서도 현금에 대한 유입 거래는 없죠. 대체 전표를 통해서 입력해 볼게요. 날짜 2월 12일자로 변경해 주시고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금액은 100만 원이고요.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100만 원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거래 내역을 좀 볼 건데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 3월 14일자입니다. 미래상사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 200만 원을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라는 거래가 발생했네요. 상품을 구입했는데 대금은 3개월 후에 나중에 지급하다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4일자 날짜를 놓고요. 입력을 해보실 건데요.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차변에 상품 증가하죠. 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대금 지급을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급한대요. 나중에 지급할 때 우리 외상 매입금이라는 채무가 발생합니다. 외상 매입금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 발생되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외상 매입금이라는 채무가 발생되어지게 되면 이 자료가 쭉 모여졌을 때 우리가 어느 거래처에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혹은 어느 거래처에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장부상에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기억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프로그램 입력하실 때 바로바로 채권과 채무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입력함으로써 장부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서 입력하실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줘야만 되는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분개를 하셨을 때 다음과 같은 계정 과목들이 나오게 되면 꼭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해야지만 전표를 발생시키는 게 완성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들이 있어요. 채권과 채무라고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자, 대표적인 채권 생각해 보시면 거래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우리가 발생되어졌을 때 지급해야 되는 혹은 받아야 되는 돈들을 우리는 채권과 채무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첫 번째 채권,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아시죠?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되어지는 외상거래일 때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과 외상 매입금이라는 채무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면서 혹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다, 약속어음을 받다 라고 했을 때 채권은 받으러음이라는 개정과목으로 채무는 지급어음이라는 개정과목으로 우리가 분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채권과 채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아이들이 됩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을 매출채권이라고 부르고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매입채무라고 부르죠. 이 외에도 다른 채권들과 채무들이 있어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정과목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라는 개정과목.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계약금을 주고받다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개정과목 선급금과 선수금이라는 개정과목도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는 개정과목이고요. 그 다음 돈을 빌려줄 때 자금을 빌려주다, 자금을 대여하다 라고 했을 때 대여금도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는 개정과목이고요. 반대로 돈을 빌려오다, 차입하다 라고 했을 때 발생되어지는 차입금 역시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는 개정과목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물을 빌렸을 때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세입자, 즉 임차인 입장에서 들어갈 때 맡기는 돈, 임차보증금과 임대인 입장에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받는 돈, 임대보증금이라는 개정과목도 있죠. 이렇게 해서 채권 7가지, 채무 7가지에 대해서 거래처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거래처, 이 코드들이 나오면, 이 개정 과목들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개정 과목이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문제를 보시면 3월 14일자의 거래를 보면 미래상사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 200만 원을 3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개가 상품 200만 원, 외상매입금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외상매입금은 방금 아래에서 본 거와 같이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셔야 되는 개정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잊지 마시고 거래처 코드를 걸면서 분개 입력하겠습니다.